13세기 초 몽골과 남송은 서로 꽤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양국 모두 여진족의 금나라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몽골은 과거 초원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금나라가 각 부족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초원의 통일을 방해했던 것에 분노해 있었고, 남송은 정강해변으로 인해 금나라의 북중국을 빼앗긴 이후 금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특히 금나라는 몽골에 쫓겨 수도를 개봉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남송의 세패를 요구했고, 이것이 거절당하자 남송을 공격하는 등 패악질을 부리기도 했죠. 이것은 금 애종이 즉위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몽골과 남송은 손을 잡았고 1234년 1월 체주를 함락하며 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남송이 몽골과 손잡기 전 남송의 관리 교행가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안의 이치에 따라 금나라가 사라진다면 남송이 곧 공경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은 유생들의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금나라의 멸망은 몽골과 남송 사이에 공동의 적이 사라졌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지속된 양국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오고타이 칸은 남송과 동맹을 맺을 당시 황하 이남의 금나라 땅을 남송에 양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나고 나선 남송의 기여분을 고려해 황하 이남 전체가 아닌 하남성 동남단 일대를 남송에 제공하는데요. 개인적인 추정으론 남송이 몽골과 동맹을 맺은 시점에서 금나라 영토는 하남성 일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남송이 받을 땅도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고타이는 그러면서도 황하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하는 등 양국 사이의 우호관계는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남송의 입장은 이와 달랐습니다. 남송의 젊은 황제 이종은 몽골이 넘긴 영토에 만족하지 못했죠. 송나라 건국 이후 수백 년 동안 이민족에 시달려온 역사적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숙적 금나라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지 이종은 몽골이 황하 이북으로 철수한 틈을 타 과거의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이종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종의 총애를 받은 신하인 조범, 조규 형제는 이 틈을 타 북벌을 해야 한다며 송나라의 삼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간언했습니다. 물론 몇몇 대신들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북벌을 반대했습니다. 남송은 과거 1206년 개이북벌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급한 원정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참지정사 겸 추미련사 교행가는 병으로 누워있었지만 이번에도 상소를 올렸는데, 요약하자면 당장 수도 개봉을 공략하기 위해선 많은 장수와 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쓸만한 장수도 30명이 되지 않고 병사를 다 모아도 30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일선 사령관들 역시 북벌에 반대했는데, 회사 총령 오잠은 중원을 취하는 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수복한 이후 광활한 중원을 지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는 재정과 민생이 파탄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송의 젊은 황제는 이러한 반대를 모두 무시하고 조씨 형제에게 북벌을 명령했습니다. 단평 원년 6월 조규는 황명에 따라 주력군 5만을 이끌고 원정에 나섰습니다. 금나라가 멸망한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조규는 회하를 넘어 북상하는 한편 조범은 부대를 이끌고 황주와 광주 일대로 진격해 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전자제는 병사 1만을 이끌고 개봉으로 진군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몽골의 주력군은 이미 황하 이북으로 철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전자제가 향한 개봉은 과거 송나라의 수도로 당시엔 금나라 출신 항장 최립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통치는 정말 엉망이었고, 남송군이 7월 5일 개봉성에 접근하자 최립의 부하 200여인이 반란을 일으켜 최립을 살해하고는 남송에 투항했습니다. 옛 수도에 탈환은 남송의 입장에선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남송 이종은 역대 황제 중 누구도 못한 일을 자신이 해냈다며 감격해 눈물을 흘렸고, 원정을 나간 세 장수 조범, 조규, 전자제를 각각 동경유수, 남경유수, 서경유수로 임명하며 삼경의 완전 수복과 중원지방 장악의 의지를 굳혔습니다. 조규는 주력군 5만을 이끌고 개봉으로 합류했습니다. 한편 몽골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타가차르는 남송군이 약속을 어기고 중원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중원에 남아있는 잔여 병력을 황하 이북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남송군을 내륙 깊숙이 끌어들이고 보급로를 차단해 일거에 섬멸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여러모로 날카로운 판단이었는데, 남송의 전자제의 부대나 조규의 부대 모두 중간에 특별한 전투 없이 진군하다 보니 진군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후방의 보급 부대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두 부대 모두 개봉에 당도할 때쯤엔 심각한 군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단평 원년 7월 21일 남송은 군을 전군과 후군으로 나눠 개봉에서 출발해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할 때 남송군은 보급난에 시달리며 모두 5일분의 식량만을 휴대했는데요. 먼저 출발한 전군은 방치나 마찬가지였던 낙양성을 7일 만에 수복했는데 이때 이미 남송의 이러한 움직임은 몽골군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낙양성 수복 소식을 들은 후군이 성 동쪽 30리 지점에 진을 치자 매복하고 있던 타가차르의 몽골군이 그들을 급습했고 몽골군은 후군을 쓸어버렸습니다. 몽골군은 이어서 그대로 기동해 낙양성의 남송군을 가둬버리고 포위 공격했습니다. 한편 낙양성에 있던 남송군 전군은 현지 상황도 좋지 않아 군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군마를 도살해 먹을 지경이 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은 몽골군의 포위를 피해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탈주했습니다. 몽골군은 탈주한 남송군까지 추격해 공격했으며 기세를 몰아 개봉을 재수복했고 이렇게 남송의 전면 기습으로 시작된 이종의 중원 수복의 꿈은 약 2달 만에 개꿈으로 끝났습니다. 남송은 원정에 보낸 병력의 9할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송의 일방적인 동맹 파기와 기습으로 벌어진 일련의 전쟁을 단평임락이라고 부르는데 남송의 왕제 이종은 단평임락의 실패로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백성들에게 반성문까지 써서 배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오고타이카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는 남송에 사신을 보내 동맹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했고 남송의 기습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남송은 막대한 재물을 보내며 오고타이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오고타이는 그 재물을 단순한 위자료라고 여겼던 것인지 재물을 받고서도 남송에 대한 정보를 추진했습니다. 1235년 오고타이는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쿠릴타이에서 내방향을 향한 정복전의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그 내방향은 호라즘 지역 너머의 서아시아, 수부타이가 정찰했던 킵차크 초원과 그 너머의 유럽, 한반도의 고려, 그리고 몽골을 배신하고 전면적인 기습을 감행한 남송이었습니다. 오고타이는 군을 3개로 나눠서 남송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1군은 사천 지역에 대한 공략을 맡았고 오고타이의 차남 쿠텐이 지휘했습니다. 2군은 호북 양양과 강릉에 대한 공략을 맡았고 오고타이의 아들 쿠추, 장군 테무테이가 담당했습니다. 3군은 오늘날 우한을 향해 이동한 다음 장강을 따라 하류로 진군해 황주를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고 왕자 구운부카와 장군 차가안이 담당했습니다. 1236년 10월 1군은 사천 지방에서 저항하던 조우문과 그의 군대를 격파하고 사천을 장악했습니다. 조우문은 전사했습니다. 같은 해 2군의 쿠추는 양양을 정복하고 등주, 영주 등 주변 지역을 약탈했고 백성 수만 명과 가축 수만 마리를 노획했습니다. 3군은 황주로 진격해서 1237년까지 그곳을 압박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몽골은 남송을 몰아붙였고 남송은 맥없이 무너져갔습니다. 남송의 모든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때 남송의 명장 맹공이 등장했습니다. 양양을 정복하고 주변을 약탈한 몽골군 2군의 쿠추가 강릉을 향하자 맹공은 몽골군을 막기 위해 그곳으로 이동했는데 그는 강릉에서 뗏목을 만들어 장강을 건너려는 몽골군을 발견했습니다. 맹공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머리를 썼는데요. 그는 낮에는 주민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강을 따라 늘어서게 해 마치 군대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이 당황하는 틈을 타 직접 출격해 몽골군 24개 진영을 파괴했고 포로로 잡힌 백성 2만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몽골은 어쩔 수 없이 후퇴했습니다. 맹공은 이어서 1237년엔 황주를 압박하고 있던 몽골군 3군을 격퇴해 황주를 구원했고 1238년엔 몽골에 넘어간 양양성에서 유이양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남송에 투항을 시도하자 이를 받아들여 양양성을 회복했으며 1239년엔 양양 인근 전 지역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240년 사천으로 이동해 그곳의 몽골군을 격퇴하고 사천을 수복했습니다. 이렇게 맹공의 분전으로 남송은 전황을 거의 개전 초기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41년 11월 한참 원정이 진행 중이던 때에 오고타이칸이 사망합니다. 몽골 제국의 모든 정복전쟁은 중단되었고 몽골의 남송 원정군 또한 회군이 불가피했습니다. 이후 몽골과 남송의 전쟁은 국지적인 전투가 이어지다가 점차 소강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맹공이 활약하고 그의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 남송 정부는 그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송의 사람들은 맹공이 병으로 사직하는 1246년까지 그를 남송의 수호신으로 여겼지만 맹공은 말년에 자신이 제안하는 정책이 번번이 거절당하는 등 국가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했고 병으로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대칸 오고타이가 사망했습니다. 제국은 각지에서 진행 중이던 원정을 잠시 중단했고 회군을 명령했으며 남송을 공략하던 원정군 역시 회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송과의 전쟁 그 자체가 중단된 것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양국은 국경지대에서 간헐적인 국지전을 벌였죠. 남송의 내륙 지역인 사천 지역 역시 이러한 국지전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사천 지역에서 몽골군이 철수한 이후 남송은 사천 지역의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사천 안무 제치대사 역에는 1242년 이후 잊을만 하면 국지적인 공세를 시도하는 몽골군에 대비해서 여러 산성과 둔전을 정비했고 행정기구를 아예 산성으로 이주시켰죠. 또 각 산성을 연결해 방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둔전을 보호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정비한 산성만 10여 개가 되며 그 중엔 합주에 조어성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남송은 자신들의 전략적 실패, 외교적 배신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몽골의 공세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송이 이렇게 방어에 집중하는 사이 1241년 오고타이가 죽은 이후 몽골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241년 12월 오고타이 칸이 사망한 이후부터 몽골 제국 내부의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고타이는 생전 자신의 아들 쿠추를 아꼈는데 그가 남송 원정 중에 사망하자 쿠추의 장남 시레문을 차기 대칸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섭정을 맡은 오고타이의 두 번째 부인 퇴레게네카투는 자신의 아들 귀이크를 대칸으로 옹립하려고 했죠. 당연히 멀쩡한 후계자가 있는 마당에 섭정이 일방적으로 일을 벌이자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 때문에 대칸의 자리는 1246년 8월까지 약 4년간 공석이 되어버립니다. 이후 결국 귀이크가 대칸의 자리에 등극하는데 이번엔 주치 가문의 바투와 대립이 시작됩니다. 칭기즈 칸과 오고타이 칸이 생전 주치 가문의 혈통을 보증했음에도 귀이크는 다시 주치 가문을 메르키트 잡종이라고 칭하는 등 두 가문은 대립 끝에 충돌 직전까지 가지만 1248년 3월 귀이크 칸이 돌연 사망하면서 다행히 내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쿠릴타이가 소집되며 후임 대칸에 대한 선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오고타이 가문은 가문 내에서 다들 각자의 계승권을 주장하며 사분오열되었지만 툴루이 가문과 주치 가문은 연합하여 툴루이의 적장자 몽케를 지지하며 단결했고 1250년 바투는 자신의 본거지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해 몽케를 대칸으로 옹립했습니다. 대칸이 된 몽케는 오고타이 가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한 그는 드디어 오고타이 사망 이후 약 10년간 지지부진하던 원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서아시아 방향으로 훌레구를 보냈고 남송에 대한 공격도 진행했는데 그 전에 쿠빌라이와 우량카다이를 운남 지역에 파견합니다. 몽케는 원래 즉위초 남송의 유충지인 사천과 절강 등에 대한 직접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공격하려는 지역들이 이미 남송에서 방어 업그레이드를 찍어놓은 곳이었고 속공이 실패하게 된다면 불량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쿠빌라이의 반대 때문에 먼저 남송의 서남쪽 운남 지역에 있는 대리국을 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송과 대치 중인 접경 지역에 둔전을 설치하고 기지를 만드는 등 남송 정복을 위한 빌드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리국 원정의 목표는 정복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리국을 정복하여 남송과의 국경지대를 크게 우회해 남송의 후방을 공략할 루트를 만들고 대리국을 병참기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1252년 6월 몽케의 명령에 따라 쿠빌라이와 우량카다이는 대리국을 향해 출병했습니다. 원정대는 감숙성에서 병력을 나눠 진군했는데 우량카다이는 티베트 방면을 거쳐서 진군했고 쿠빌라이는 남송과의 경계지역을 따라 진군하며 만타성에서 대도하를 건너 운남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는 진군 도중 두 차례에 거쳐 대리국에 항복을 요구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대리국의 실권자인 재상 고상은 이를 거절하고 사신을 죽였습니다. 1253년 12월 원정군은 대리국 수도에 집결해 대리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국왕 다능지와 재상 고상은 각각 선천과 요주로 도망쳐 항전했는데 이들의 항전은 전부 실패했고 재상 고상은 참수되었습니다. 1254년 쿠빌라이는 운남에 있는 잔당을 소탕하고 몽골로 귀환했습니다. 그해 가을엔 우량카다이가 국왕 다능지를 잡아 몽케에게 압송했습니다. 다능지는 몽골의 운남 지배를 인정했고 이에 적극 협조하며 몽골 제국의 신하로서 대리국을 통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능지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지만 그의 협조로 몽골은 2년간의 짧은 원정 이후 별다른 저항을 겪지 않으며 원정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대리국 원정을 통해 몽골 제국은 남송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남송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동맹을 맺을 국가도 없고 몽골의 진군을 피해 도망칠 곳도 없다는 뜻과 같았죠. 또한 회수와 장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우월한 수군력을 이용해 몽골의 공세를 막아내던 남송의 입장에선 후방의 몽골과 육지로 이어진 국경이 하나 더 생긴 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약점이 되었습니다. 1256년 6월 몽케는 쿠릴타이를 열고 그 자리에서 남송에 대한 정벌을 선언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1257년 타가차르가 군사 30만을 이끌고 양양을 공격하고 한수를 따라 내려와 장강 중류를 공격하면 몽케는 섬서에서 사천으로 진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가차르가 양양성과 번성을 공격한 지 일주일 만에 철군하면서 작전이 무산됐습니다. 몽케는 크게 분노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 직접 내 손으로 너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황족들도 타가차르를 향해 30만 군대로 뭘 했냐며 나무랐습니다. 한편 쿠빌라이의 경우 대리국 원정에 참여했지만 남송 원정엔 배제당했었는데, 전쟁 시작부터 타가차르가 거하게 말아먹으면서 쿠빌라이가 다시 기용됩니다. 이후 전쟁 계획이 수정되었는데, 쿠빌라이가 개봉에서나마의 악주를 공략하고 몽케는 4만의 군대로 사천을 정복, 운남에 주둔한 우량카다이는 별동대를 이끌고 남송의 남서쪽을 공략하며, 다시 각부는 장사에서 합류해 그대로 남송의 수도 이만을 노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몽골은 약 1년간의 정비를 거쳐 1258년 2월 다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다시 침공을 개시한 몽골은 1259년 형주를 공략해 점령했습니다. 변방을 지키던 장수들은 이 사실을 급보로 올렸지만 남송의 재상이던 정대전은 이것을 은폐하고 송 이종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전황은 불리하기만 했고 정대전 자신은 이에 대한 타개책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논의되면 자신이 탄핵될 수 있었고, 그는 이에 불안감을 느껴 은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남송이 초동 대응에 실패하자 우량카다이는 몽골군 1만, 대리국 징집병 2만, 총 3만의 병력을 이끌고 운남을 통해 광서, 귀주 등 남송의 남서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계획대로 장사로 북진했습니다. 그는 13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그 중엔 남송의 20만 대군을 격파한 것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대전은 어쩔 수 없이 몽골의 침공에 대한 보고를 올렸고, 그 자신이 염려하던 대로 탄핵되어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유배지로 이동하던 도중 그의 호위를 맡은 장수가 배에서 그를 밀어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1258년 10월 몽케는 아주를 점령했습니다. 몽케는 12월까지 사천 지역의 동부 일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장악했고 합주 방향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손쉬운 승리를 이어가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1258년 1월 몽케는 합주의 조어성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조어성은 합주의 장관 왕견이 군민 10만여 명을 이끌며 지키고 있었고, 몽케는 사신을 보내 이들에게 항복을 권유하지만 왕견은 이를 거부하고 사신을 살해했습니다. 몽케는 2월부터 조어성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몽케는 수많은 공성병기를 동원했는데 여기가 만들어 놓은 조어성의 방어력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4월엔 몽골군 일부가 한 차례 외성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왕견은 곧바로 이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전황이 지지부진해지자 여름이 찾아왔고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며 몽골군의 전투력이 급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군의 진영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1259년 7월 몽케는 합주 조어성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사천의 몽골군은 조어성 포위를 풀고 즉시 철수했습니다. 한편 쿠빌라이는 1258년 11월 남진을 시작해 하북, 산동, 하남 일대를 거쳐서 1259년 여름 장강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때쯤 몽케가 사망했다는 소문을 접하긴 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원정을 강행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전공을 세워서 후일 개최될 쿠릴타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빌라이는 9월에 악주를 포위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남송조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때 천도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원군을 파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가사도를 우승상 겸 추매사로 임명하여 원군을 총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문덕에게 사천지방의 군대를, 상사벽에게 호남의 군대를 이끌고 신속히 악주를 구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9월 17일 여문덕이 이끄는 사천지방의 지원군이 중경에서 장강을 타고 와 11월에 악주의 포위망을 뚫고 수비병과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쿠빌라이는 하루빨리 악주를 점령하고 몽골에서 일어날 왕자의 게임에 대비해야 했지만 12월이 되도록 악주를 점령하지 못했죠. 그러나 악주의 남송군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각지에서 연이은 패전을 겪었고 몽골군의 강력함과 잔혹함에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원군이 오긴 했지만 몽골군의 공격에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11월에 이르자 남송 영내에서 공세를 지속하던 우량카다이의 별동대가 쿠빌라이에게 합류했습니다. 1259년 12월 남송군의 대표 가사도가 조정의 제가 없이 독단으로 몽골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화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남송은 몽골 제국의 신하국이 되며 매년 은 20만 양, 비단 20만 피를 바치고 국경을 장강까지 물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일개 건신이 맺기에는 지나치게 엄중한 내용인데요. 쿠빌라이가 회군을 한 이후에도 화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약의 실존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후일 쿠빌라이가 남송 정복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내용을 조작했거나 없는 화약을 내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사도는 이후 쿠빌라이가 북으로 회군하자 그가 남기고 간 약간의 병력을 공격해서 170명을 사살했고 이를 대승으로 보고하여 자신의 전공을 포장했습니다.
남송 이종은 이에 크게 감명해서 모든 관리들에게 가사도의 기환을 영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몽골 제국에선 데칸의 자리를 두고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몽케가 역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자 제국 내에선 데칸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툴루이의 장남 몽케에겐 쿠빌라이, 훌레구, 아리크부카 등의 동복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데칸을 이을 유력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훌레구는 페르시아와 서아시아 일대에서 원정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계승전의 유력 후보는 몽골 고원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막내 아리크부카와 남방 원정에서 활약한 둘째 쿠빌라이로 좁혀졌습니다. 초기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것은 막내 아리크부카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본거지인 몽골 초원과 수도 카라코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쿠릴타이를 소집해 데칸 선출을 주도할 수 있었죠. 그는 쿠빌라이의 본거지인 북중국에서 징발을 시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데 이를 쿠빌라이가 막으면서 양쪽의 마찰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둘 다 데칸에 오르는데 둘 중 누가 먼저 데칸이 되었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리크부카는 카라코름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해 데칸이 되었고 쿠빌라이는 1260년 6월 4일 상도에서 쿠릴타이를 열어 자신의 원정군에 참여했던 몇몇 귀족과 군대의 지지를 받으며 데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 데칸에 등극하자 본격적으로 격돌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아리크부카는 먼저 몽골 제국 서쪽에 세력을 갖고 있는 훌레구와 쿠빌라이가 접촉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쿠빌라이를 지지하는 귀족들에게 서쪽의 왕족들은 모두 나를 지지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면서 쿠빌라이의 지지 세력에게 전향을 요구했는데 쿠빌라이의 지지 세력은 어차피 훌레구와 주치 가문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쉽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쿠빌라이의 처지는 빈말로도 좋다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데칸의 자리에 올랐지만 남송 원정군 내부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그가 악주를 공략할 때 함께했던 중로군과 이전부터 그를 따르던 몇몇 가신, 전쟁 말기에 간신히 회유한 우량카다이의 별동대가 전부였습니다. 한편 사청과 섬서를 공략하던 원정군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아리크부카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감숙성 일대에서 쿠빌라이의 지지 세력과 아리크부카의 지지 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몇 차례의 전투가 쿠빌라이 측의 승리로 끝나자 쿠빌라이는 이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북중국에서 몽골로 유입되는 각종 물자를 차단해서 아리크부카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아리크부카는 차가타이 칸국에서 물자를 끌어오는 것으로 물자난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차가타이의 손자 알루구를 지원했고 그를 차가타이 칸국의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리크부카는 이를 통해 병력 확충과 혹시 모를 제국 서부의 유력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물자를 막은 쿠빌라이는 기세를 몰아 군대를 이끌며 1260년 말에는 카라코름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는 아리크부카를 예니세이강 상류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했는데 이후 전세가 완전히 자신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해 카라코름에 소수의 수비대만 남기고 자신의 본거지인 북중국으로 회군했습니다. 그러나 1261년 말 아리크부카는 다시 돌아와 카라코름에 남겨진 쿠빌라이의 수비대를 격파했고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이후 고비 사막 변경에서 양측은 두 차례의 전투를 벌였지만 모두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고 전황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62년 말 아리크부카의 양대 지지자 중 하나인 알루구가 돌연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차가타이 칸국에 대한 아리크부카의 간섭과 병력 동원, 세금 징수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죠. 이후 아리크부카는 진압군을 파견했지만 알루구는 군대를 모아 그들을 플라두에서 격퇴했습니다. 이후 알루구는 군을 해산하고 본거지인 1, 2분지로 귀환했는데 사실 그가 깨트린 병력은 진압군의 일부였고 나머지 진압군이 1, 2분지로 침입하며 1263년 알루구는 사마르칸트로 후퇴했습니다. 이때 차가타이 칸국을 장악한 아리크부카는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지나친 징세나 약탈을 벌이는 등 같은 몽골족도 기겁할 만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차가타이 칸국의 유력자들이 쿠빌라이에게 돌아섰고 아리크부카는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인 오고타이의 손자 카이도를 파견해 막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주요 지지 세력의 전향으로 인해 세력이 축소된 아리크부카는 쿠빌라이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카라코름에서 철수해야 했고 서쪽의 알루구와 동쪽의 쿠빌라이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열세를 이겨내지 못한 아리크부카는 1264년 쿠빌라이에게 항복했고 쿠빌라이는 항복한 막내 동생 아리크부카는 사면해 주었지만 그의 지지자 중 주요 인물을 처형함으로써 그가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아리크부카는 쿠빌라이의 감시 아래에서 살다가 1266년 사망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내전으로 골머리를 썩는 동안 남송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사도는 쿠빌라이와의 강화를 숨기고 자신이 그들을 격퇴해 악주를 지켜냈다고 보고를 올렸죠. 황제는 1260년 4월 가사도의 개선을 축하하면서 그에게 나라를 수호했다는 뜻에서 위국공이란 자귀를 내렸습니다. 가사도는 이때를 기점으로 점차 남송의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후 쿠빌라이가 자신의 대칸즈기를 알리는 사신을 파견해서 일전에 논의된 강화의 진행을 물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와 했던 강화 협상이 발각되면 자신이 실각할 것을 염려해 화해를 거부하고 사신을 감금할 것을 주장했으며 남송의 황제 이종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강화 무상과 사신 감금에 쿠빌라이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리크부카와 내전을 벌이던 중이었기 때문에 1261년 5월 이종을 비판하는 사신을, 1263년 2월엔 사신 감금을 비판하는 사신을 파견했고 이외에는 특별히 군사행동을 벌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전이 끝나면 남송을 토벌하려는 의지 자체는 있었는지 1261년 7월에 남송 토벌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1264년 남송의 황제 이종이 사망하고 조카 도종이 즉위했습니다. 가사도는 도종의 즉위를 지원해 남송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리크부카를 제압하고 몽골의 유일한 대칸이 된 쿠빌라이는 1268년 남송 원정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는 이 전쟁에서 기존 몽골 전략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는데요. 오고타이와 몽케 시절 남송 원정에선 기동력이 좋은 정예병을 이용해 적의 주력군을 순식간에 박살내고 이후 적이 혼란에 빠진 사이에 기세를 살려 빠르게 각지를 점령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제압할 수 있으며 많은 땅을 정복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나 만약 몽케가 전장에서 죽었던 것처럼 모종의 이유로 아군이 혼란에 빠지거나 남송의 명장 맹공이 그랬던 것처럼 적이 혼란을 수습해버린다면 힘을 쓰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남송 원정이 모두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즉위 이전부터 남송 공략에 대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었고 그 결과 사천을 공략해 빠르게 남하하는 작전이 아닌 대군을 동원해 장강 중류 지역에서 지구전을 전개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사실 양양과 번성을 먼저 공략해 남송을 무너뜨린다는 계획 자체는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귀이크 시기엔 이정이란 사람이 보고를 올려 양양 성공론을 주장했고 1260년 쿠빌라이 즉위 직후에는 곽관이란 사람이 양양을 함락시키면 남송의 요충지인 양주와 려주를 거치지 않고 이만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쿠빌라이를 움직인 건 남송에서 투항해온 장수 유정이었는데요. 그는 금나라 출신이었다가 맹공에 항복한 남송의 장수인데 정치판에서 가사도 라인을 안 타는 바람에 몰락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관할 지역과 군대를 통째로 들고 항복한 인물입니다. 그는 1267년 쿠빌라이에게 양양이 함락되면 나머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를 수용해 그와 우량카다이의 아들 아주를 사령관으로 삼아 양양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양양성과 번성은 한 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어 서로를 지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성을 공략하기 위해선 수군의 존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유정은 수군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송 사람들도 양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송 초부장 악비는 양양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막기만 해야 한다고 말했고 과거 오고타이칸 때 양양성이 한 차례 몽골에 넘어갔다가 맹공이 수복했을 때 맹공은 성을 재건하고 방어시설을 증축했죠. 이후에도 여러 인물들이 양양성을 재건했고 최종적으로 1251년 완료됩니다. 1268년 9월 양양성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의 아주와 유정은 10만에 달하는 군대를 지휘하며 양양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주변 지리와 작전을 고려해 한족 출신의 보병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성 주변의 주요 거점 지역을 점령해 확보했고 이것을 연결하는 토성을 축조하며 물 샐 틈 없는 완전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몽골군이 양양성 말려죽이기에 들어가자 성의 지휘관 여문화는 즉각 남송조정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정에선 영광대치부사 하기와 경호도통 장세걸에게 양양성 지원 방도를 찾도록 명령했는데 둘은 지원군을 이끌고 성으로 갔지만 각각 69년 3월과 7월 몽골군의 박살이 나며 대패했습니다. 1270년 9월엔 전전부 지휘사 법문호가 전선 2000척을 이끌고 지원하러 갔지만 역시 패배했고 다시 1271년 6월 수군 10만을 이끌고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패배했습니다. 사실상 양양성을 구원하기 위한 남송의 군사적 지원은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물자 지원은 몇 차례 성공했습니다. 1269년 봄 한수의 수위가 상승하자 하기가 이를 이용해 식량과 의복 등 물자를 공급했죠. 이로 인해 작전이 지연되자 1269년 12월 몽골군은 한수 남쪽 일대에 목책을 세워 지원군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후에도 한수의 수위가 불어나자 다시 남송군이 한 차례 보급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한편 쿠빌라이는 양양성포 이전이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자 남송 각 지역에 대한 공세를 추가해 남송 조정이 양양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동시에 일칸국에서 공성기술자를 데려와서 회회포라고 부르는 트레뷰셋을 제작해 성을 공격했습니다. 1272년쯤 되면 양양성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물자가 바닥나기 시작하는 등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남송의 지휘관들 사이에선 마찰이 생깁니다. 명목상 이정지가 양양성 지원을 총괄했지만 전전부 지휘사 법문호가 이정지의 통제를 받지 않았죠. 이정지는 양양성 지원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던 중이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민간인 3,000명을 병사로 징발하고 그중 장순, 장귀란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아 구원군을 편성합니다. 1272년 5월 22일 한수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이들은 물자를 싣고 양양성으로 향했습니다. 24일에 몽골군 방어선을 돌파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순이 전사했고 25일 새벽엔 양양성 아래에 도착해 물자 지원에 성공했습니다. 지원에 성공한 장귀는 양양성에 머물다가 9월에 양양성 남쪽으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던 하귀의 군대가 악천후를 이유로 접선 장소에서 회군해버렸고 장귀의 군대는 그곳에 매복한 몽골군의 습격을 받아 몰살당했습니다. 이 지원은 양양성에 대한 남송의 마지막 지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전부 실패하고 나중에 가면 장수들이 아예 지원 업무를 방기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1273년 1월 12일 양양성과 번성을 연결하던 부교가 파괴되며 양양성을 지원하던 번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양양성 공략이 지지부진하자 유정과 아리카야가 이끄는 몽골군이 번성을 먼저 공략한 것입니다. 전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자 민심은 휴흉해졌고 성의 무장들 중에선 투항하는 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몽골군은 양양성을 함락하기 전 성의 지휘관 여문안에게 투항을 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남송의 주요 무관직을 거쳤고 중앙정계에도 가문의 사람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남송의 군사, 정치에서 모르는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몽골은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지휘관이었던 아리카야가 직접 나서 몇 명의 호위병만을 이끌고 양양성 아래로 갔습니다. 그는 여문안에게 그대는 몇 년 동안이나 고립된 군대를 이끌고 양양성을 지켜왔다. 이제는 나는 새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백한도 그대의 충성스러움을 가상히 여기고 계시니 필시 높은 관직을 내릴 것이다. 결코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 라며 화살을 부러뜨리면서 맹세했습니다. 몽골군의 장정진이란 자도 옆에서 거들었는데 우리 군대는 무너뜨리지 못한 곳이 없었고 당신은 고립되어 탈출로도 끊겼다. 당신은 성을 지키다 죽었다는 헛된 공명을 바라고 있겠지만 성내의 사람들은 다 뭐란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여문안의 부하 장수들도 투항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여문안은 몽골에 투항했습니다. 몽골은 4년 반 만에 양양성을 함락했습니다. 이후 몽골은 약 1년 반 정도 군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다 1274년 9월 쿠빌라이는 바얀을 총지휘관으로 삼고 양양성에서 투항한 여문안, 아주 등과 함께 20만 원정군을 재편성해 한수를 따라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1273년 3월 양양성을 함락시킨 몽골 제국은 군대를 재편성했고 이듬해 쿠빌라이는 바얀과 아주, 아리카야, 여문안 등에게 재편성된 20만의 군대를 주며 남송 정복을 지시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자신의 통치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술과 여석에 빠져 산 도종이 사망하자 1274년 8월 12일 그의 아들 송공제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기 때문에 전전대 황제인 이종의 황후였던 태왕태후 사도청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가 지도자가 3살짜리 어린아이와 환갑이 넘은 병약한 노인이란 것에 절망감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인지 수도 이만의 관리들 중엔 도주하는 자가 속출하는 등 남송은 전형적인 망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왕태후 사도청은 이 나라는 300년 동안 사대부를 우대하였는데 나라가 국난에 처하자 그 사대부들이 가장 먼저 도망을 가고 있다니 이런 배신이 또 있을 수 있는가. 돌아와서 직분을 다하라. 녹봉이 모자르다면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주겠다. 도망가는 이들은 반드시 징벌하겠다 라고 명령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한수를 따라 남하한 몽골의 원정군은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악주에 도착했습니다. 몽골군은 그곳에서 영강대치부사 하귀의 군대를 격파했고 이번엔 그대로 장강 하류를 따라서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양양성에서 투항한 여문안을 앞세워 진군했는데 장강을 따라 방어를 펼치던 유력 장수들은 대다수 여문안과 친밀한 관계였거나 여문안의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특별한 지원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무기력하게 패전만 이어가는 남송 정부의 회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항한 뒤 몽골에 중용된 여문안을 보고는 줄줄이 항복했습니다. 장강 방어선이 붕괴되고 몽골이 그곳을 접수하자 남송 조정에서도 이 방어전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방어선의 주요 사령관들은 대부분 가사도와 친밀한 이들이었는데 이 때문에 가사도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났고 1275년 1월 가사도는 책임론에 떠밀려 남은 군대 13만을 이끌고 몽골의 원정군을 요격하기 위해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는 처음부터 몽골군과 직접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악주 전투에서 쿠빌라이와 강화를 통해 몽골군을 물러나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강화를 맺어 바얀이 이끄는 원정군을 물러나게 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막상 바얀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며 강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275년 2월 가사도는 정가주에서 몽골군과 일전을 벌였으나 그대로 개박살이 나버렸고 가사도, 손오신, 하기 등 주요 지휘관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일설엔 남송군이 처절하게 저항하던 중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가사도 등이 작은 배를 타서 몰래 도망쳤고 이 꼴을 본 남송군의 사기가 무너지며 그대로 박살이 났다고 하네요. 남송조정에선 가사도가 이 정가주 전투에서 패배한 것과 과거 각종 실책과 비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태왕태후는 그래도 십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황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가사도를 귀양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고 가사도는 귀양지에서 그에게 원한이 있던 정호신이 보낸 병사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남송의 조직적인 저항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바야는 계속해서 진군해 3월 초엔 건강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을 장악해 갔으며 동시에 남송의 수도 이만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주를 회남 일대로 파견해 서쪽에서 올 수도 있는 남송의 구원군을 차단했고 상주와 소주를 장악해서 이만으로 진군하기 위한 진군로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양양성이 함락된 이후 남송은 만국의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처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쿠빌라이는 전투를 벌이더라도 민간인을 이유 없이 약탈해선 안 된다. 특별한 허락이 없다면 그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라고 원정군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7월엔 총사령관 바얀에게 북송의 옛 명장 조빈은 사륙을 하지 않고서도 강남을 정복한 일이 있다고 한다. 나는 조빈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싶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얀은 이전에 사용하던 초토화 전술은 가급적 자제했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온 백성들에겐 식량을 나눠주는 등 한껏 여유로운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거나 전투가 끝난 이후 민간인에게 그랬다는 소리였고 몽골군은 몽골군이었기 때문에 저항하면 얄짤없었습니다. 1275년 11월 모든 준비를 마친 바얀은 남송의 수도 이만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남송은 이미 모든 저항 능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인지 사실상 무저항이나 다름없었고 바얀은 매우 순조롭게 이만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의 저항 또한 바얀의 생각보단 강렬하지 않았는데 양양성이 함락되었을 때 도망칠 사람은 다 도망쳐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태왕태후는 우승상 문철랑과 예부시랑 육수부를 바얀에게 보내 평화협정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고 다시 사신을 보냈는데 남송 스스로 몽골 제국의 조카를 칭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자를 칭할 수도 있고 그것 또한 되면 신하를 칭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바얀은 자신은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어린 황제를 협박해서 왕조의 문을 연 너희가 어린 황제일 때 왕조의 문이 닫히는 건 인과응보 아니냐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송나라가 처음 세워질 당시 후주의 7살짜리 마지막 황제 공제를 협박해 황제 자리를 강탈하며 시작된 것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남송조정은 수도 이전에서 항복으로 방침을 바꿨고 1276년 1월 태왕태후와 황제 공제가 바얀에게 투항했습니다. 2월 4일 바얀은 남송의 수도 이만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남송 정벌은 막을 내리는 듯 했으나 황제와 태왕태후가 항복했지만 아직 나의 조국, 나의 남송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몇몇 신하들은 공제의 이복형인 이광조와 이복 동생인 광왕조병을 데리고 이만을 탈출해 온주로 피난했습니다. 두 황족이 온주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각지의 신하들은 온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예부시랑 육수부, 보강군 승선사 장세걸은 정예에서 병사를 이끌고 합류했습니다. 쿠빌라이에게 압송되던 문천상 역시 극적으로 탈출해 온주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1276년 2월 복주로 이동해 7살이던 공제의 이복형 조화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또한 당시 남송은 아직 복주, 온주,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강 이북 양양성을 지키던 이정지에게 이곳으로 와 황제를 보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그 옛날 정광해변 때 북중국을 상실하고서도 남중국에서 송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황제와 조정만 건사할 수 있으면 남동부 해안가 일대에서 송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지가 호응에 떠나자 성에 남은 이들이 즉각 몽골에 항복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등 여러 지역이 몽골에 점령됐습니다. 1277년 12월 남송의 잔존 세력은 광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번엔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풍랑이 일어 단종이 탄 배가 뒤집혔고 단종이 물에 빠졌는데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건강이 상하더니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이 와중에 몽골의 추격대로부터 쫓기는 등 험난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결국 1278년 4월 8살의 나이로 강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자 남송의 잔존 세력은 당시 6살이었던 광왕 조병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대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이들은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장세걸 등 소재를 보필하던 이들은 몽골은 수전에 약하니 해상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몽골군은 이미 장홍범 등 한족 출신 장수와 병사들로 수군을 육성한 지 오래였습니다. 몽골군은 이들을 이용해 해안가 일대를 차례차례 점령했으며 1279년 1월 장홍범은 수군과 함선을 이끌고 소재와 육수부, 장세걸 등이 있는 애산을 공격하며 대규모 해전이 시작됐습니다. 남송의 장세걸은 해상에서 결전을 치르기로 결심하고는 모든 함선을 밧줄로 단단히 엮은 후 방호벽을 쌓았습니다. 본인은 함선 막루에 올라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에 몽골의 장홍범은 땔감을 실은 작은 배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인 뒤 조류를 이용해 남송군을 향해 돌진하게 하는 화공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장세걸은 이미 이것을 예측하고 선박 표면에 두꺼운 진액을 발라놓았고 화공은 실패했습니다. 화공이 실패하자 장홍범은 남송군이 육지를 오갈 수 없게 해안지대를 봉쇄했습니다. 이렇게 대치 상태로 만들면서 동시에 장세걸에 대한 회유도 진행했는데, 장세걸은 투항하면 목숨뿐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황제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세걸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송군은 봉쇄로 인해 굶주림에 지쳐갔고 결국 장홍범의 총공격에 패배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는 단신으로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몽골군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좌승상 육수부는 배 안에서 소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전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방법이 없자 그는 소재에게 폐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거구왕제께서 3년 전에 끌려가 온갖 치욕을 당했습니다. 폐하께서도 그런 능욕을 당하게 할 순 없습니다 라면서 거구왕제, 그러니까 몽골에 항복한 송공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육수부는 옥새를 챙겨 황제를 등에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고 송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몽골군에 붙잡힌 문천상은 쿠빌라이에게 압송되었는데, 쿠빌라이는 그의 인품과 기계에 반해 그에게 항복하면 재상으로 임명하겠다고 회유했으나 그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항복한 남송의 황족과 대신들은 쿠빌라이가 있는 수도 대도로 끌려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태왕태후 사도청은 수충군 부인으로 격화되었으나 그것 외에는 대도에서 잘 살다가 1283년 73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다 사망했습니다. 송공제는 항복했을 당시 나이가 5살이었는데 쿠빌라이는 그에게 영국공이란 자기를 내렸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1288년 쿠빌라이에 의해 티베트로 보내져 라마승으로 기유해 불경을 공부했으며, 그러다 1323년 몽골을 증오하는 시를 읊었다는 이유로 51세의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